특수교육 철학의 관점, 현상학과 해석학, 해석학적 현상학 시간입니다. 해석학적 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인데요. 사진 속의 인물은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존재자로서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상학 세 번째 시간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이데거의 사상은 난해하기로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 저서인 존재와 시간이 처음 출간됐을 때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독일어로 된 출판물은 언제 나오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상이 그의 개념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이데거는 프라이브르크 총장으로 나치에 부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철학은 실천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나치에 부역했다면 그의 사상이 아무리 위대해도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대 철학에 미친 영향들이 너무 크고 그에 대한 그 존재와 시간을 비롯한 그의 사상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정말 위대하고 깊은 철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존재라는 것이 마치 저한테는 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만 이렇게 열리는 건데 그 기간이 좀 꽤 길었던 것 같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현상학을 공부하다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사실 마주쳤을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논문에서는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자제했던 것은 자제라기보다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사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하이데거의 전문가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이데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에 대해서 박창국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로 서양 현대 철학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20세기 최대의 사상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 이성의 힘을 무시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비합리주의적 숙명론자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있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철저하게 어떤 지금까지 알아왔던 현상학적 입장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누구나 관찰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근원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철학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박장훈 선생님은 20세기의 거의 모든 철학적 조류, 뭐 실존 철학과 현상학, 가다마의 철학적 해석학,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데리다, 푸코, 들레지 등의 어떤 후기 구조주의뿐만 아니라 마르크제와 하버마스와 같은 비판 이론, 또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 철학적 인간학, 언어 철학, 과학 철학 등에서 하이데거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학이나 문예 비평, 심리학, 신학, 생태학 등에서도 하이데거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데거의 저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날카로운 두뇌나 논리력보다는 실존의 실존이란 존재에 대한 전적인 변화와 참여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존이나 존재에 대한 변화와 참여에 대해서 함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러셀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언어의 소동이나 비합리주의적인 신비주의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 실존이 진정으로 자기가 되고
세계와 근원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삶의 사건을 해명하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사상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하이데거의 철학은 인간인 현존재가 존재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세계 내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 진정성을 찾아가며 세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사실 그 철학은 전통적으로 고대의 어떤 존재론에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 이후에 어떤 인식론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 하이데거에 와서 다시 존재론의 어떤 초점을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나는 존재한다라의 어떤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어떤 초점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나 주체를 근거로 삼고 이를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나를 넘어서 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어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리를 접근하라고 했다면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나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인간이 존재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고 찾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혁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 진리 이론이 존재가 발견되는 장소로 이성을 지목했다면 하이데거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역으로 내려간다. 하이데거가 도착한 최후의 근원은 개별적인 삶으로 그것이 바로 현 존재, 즉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저서가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존재와 시간을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기 전에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 책을 김종혁 선생님께서 그 강의해 놓은 그 새창 출판사에 나온 문고판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먼저 읽기를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형이상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 앞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사실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세계는 스스로 드러나는 세계로 나의 실존도 스스로 드러난다라는 그 문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존의 형이상학이 존재를 단순히 어떤 존재자의 속성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가 드러남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 존재의 의미가 곧 드러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존재의 의미가 드러남이라면 반드시 은폐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감춰져 있음이 감춰져 있음으로부터의 하나의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실존적으로 이해를 하고 존재론적으로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어려운데 이 책을 보면은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존재는 발견되는 것이자 이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대표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존재와 시간은 그 원래 2부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결되지 못했고요. 제1부 2편까지만 발표해서 그것이 현재 출간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서론이 2장으로 되어 있고요. 1부가 1, 2, 3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인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과 2편인 현존재의 시간성까지만 사실 나와 있는 책이고요. 3편인 시간과 존재 그리고 제2부인 존재 시간성에 대해서는 미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시간성을 통해서 인간인 현 존재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목차가 되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목차를 좀 보고 있으면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보면은 이건 이기상 선생님 역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서론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이 존재의 물음, 그 다음에 2장이 이 존재의 물음에 대한 정리 작업에서의 이중 과제, 탐구의 방법과 개요라고 되어 있어서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 전에 모두어라고 그래서 어, 그 미리 그 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이 먼저 있고 모두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론 2장이 있고요. 1편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 그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면 1편에서는 1편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존재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4장으로 갔을 때 세계 내 존재, 그다음 5장에서 어떤 세계, 6장으로 갔을 때 더불어 있음, 7장으로 갔을 때 그 안에 있음,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좀 중요한데요. 현 존재의 존재는 염려라고 했을 때 이 염려, 조르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편으로 왔을 때 이제 시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 존재와 시간성도 이 편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어떤 죽음, 그 다음에 어떤 10장에서의 본래적 존재와 이거에 대한 어떤 결단성의 문제, 그 11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제 시작되는 염려의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어떤 시간성과 그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일상성, 역사성, 시간 내재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존재와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그 목차를 머릿속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하이데거의 철학의 핵심은 처음에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간과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의 물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별적인 사물들의 어떤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존재 그 자체, 자인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합니다.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 다자인이라고 하며 철학적 사유의 어떤 그 다자인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현존재라는 것은 뭐 인간 중심주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생명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를 물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한성과 죽음을 인식하면서 실존성을 찾아나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인 그 인간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와 존재자, 그런 존재론적이라는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존재자는 어떤 구체적인 개별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개별자를 의미하고요. 존재는 이 그 모든 존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자를 있게 하는 그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비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하면 쉽더라고요. 레비나스는 나중에 그 하이데거의 제자인데 그 하이데거를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이때의 존재는 명사형이라고 얘기해요. 이 어떤 근본이라는 존재라가 있다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하는 존재는 이때는 존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건 조금 더 나중에 레비나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존재론적인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존재자는 어떤 구체적인 개별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하고요. 존재는 그 모든 존재자들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의미나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이 개별 존재자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모든 실증 과학은 그 실증 과학에서 어떤 탐구는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 학문들이 어떤 그 각 학문의 참된 진리, 참된 존재에 도달하지 못하고 단순히 존재적 태도를 보인다고 그래요. 이러한 태도.
그 참된 진리를 도달하지 못하는 태도가 존재적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존재론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해요. 이때 존재론적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존재자가 갖고 있는 존재 구조나 이것에 관한 이론적인 파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탐구란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상에서 전개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들을 이러한 존재적인 탐구들을 체계성 있게 진행하는 것을 존재론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구조를 실존과 실존론적이라는 그 의미에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 하이데거 개념 중에서 또 하나 그 이제 인간을 현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다자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다자인에 이때 다는 그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지닌 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인은 이제 존재 즉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말은 그 존재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뜻으로 하이데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현존자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자에게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존재인 인간은 다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현존재를 이남희 선생님께서는 그 현이라는 해당하는 독일어에서 다인데 이것은 그 우리 인간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존재자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열려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자인을 현존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열려 있음, 뭐 열려 있는 존재 또는 터 있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존이란 개념이 또 중요한데요. 실존은 무엇이냐면 어, 현존재인 인간이 실존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실존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는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문제 삼고 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 근본적인 성격을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단순히 실존한다는 것이 존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식을 바로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를 뜻하는 독일어는 자인이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다자인 아까 했던 현존재 또는 이 익스텐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존재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합니다. 인데어 벨트 자인이라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그 단순히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세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계와 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 전체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드러나고 존재의 의미 역시 이러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세계는 어떤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 즉 물리적인 좌표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때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의 유의미성의 총체, 즉 그물망, 때로는 사용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광희 선생님의 글에 보면 세계 내 존재란 현 존재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이며 전체적 구조이자 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존재인 인간은 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즉 각각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획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과 그다음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을 두 가지 존재 양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앞의 존재, 주현된 자인과 눈앞의 존재, 포현된 자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단순히 직관적 실제에 대한 객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냥
사용과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망치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할 건데요. 그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구 연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시 연관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단순히 객관적인 인간이 현존재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사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단순히 하나의 객체로서 주체가 객체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설명하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쭈엔덴자이트 손 안에 있음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망치를 사용할 때 그냥 단순히 망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망치를 보면은 그냥 못을 박는 도구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는 그 사물을 이런 식으로 현존재인 인간이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사물이 의미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때 사물을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손 안에 있음은 사물이 일상적 맥락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때 나타나는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때 그 망치라는 사물은 단순히 하나의 객체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을 쭈헨덴자이트, 손 안에 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 안에 있음은 인간이 사물과 맺는 관계가 어떤 상황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경험하는 사물은 우리의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걸 대상화된다기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되어 경험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따라서 손안에 있음의 상태는 어떤 사물이 독립적으로 대상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준비되어 있음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헨드자이트,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방식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눈앞에 있음은 사물이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객체로서 분석적, 과학적으로 탐구될 때의 어떤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망치 예를 다시 들면은 아까는 사용 맥락 속에 있는 도구로서의 망치였다면 이 하나의 고장난 망치, 그러니까 부러진 망치는 더 이상 도구로서 사용하기 없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그 망치를 하나의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망치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물, 도구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눈앞에 있는 사물로서 경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의 상태를 눈앞에 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있음은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사물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앞에 있음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손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하는 경험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손 안에 있음이라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공동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공동 현존재라고도 하는데 밋 다자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현존재인 인간은 이 다른 인간들과 함께 타자와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하나의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자가 아니고 항상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타자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박창욱 선생님의 내용을 갖고 인용을 했는데, 보면은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어떤 평균적인 삶, 일상성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삶은 세계 내 존재,
그 세계 속에 있는 세계 내 존재와 등근원적으로 그 이제 내 존재 안에 그 말, 이해, 뭐 처해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똑같이 기능을 하는 걸 등근원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등근원적으로 현 존재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일상적인 공동 존재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근본적 성격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그 근대 철학이 흔히 뭐 인간을 파악을 할 때 그 자기의식이라든가 인격적인 자립적 주체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는 일상적인 현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상적인 어떤 현 존재, 현재 우리가 그현 존재는 현 존재의 어떤 진정한 주체는 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식적이고 자기 자립적인 이런 현 존재가 아니고 그 전통 근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 존재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냥 아, 익명의 세상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이때 익명의 세상 사람이 바로 다스만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스만은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인데 나를 가르쳐준 내가 알게 된 이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든 타인들을 다스만이라고 그들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러한 그들은 일상적인 그 현존재인 나를 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준 존재, 그 다음에 그 존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저한테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때 나왔을 때 그 뭐, 다스만, 공동 존재, 이게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 그 존재와 시간을 읽거나 다른 책들을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데거는 그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그 나오는 그 대표적인 개념들이 이제 뒤에 나올 염려니 양심이니 뭐 공동 존재니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우리 개념들에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들이기보다는 그 구조 자체, 존재의 어떤 구조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공동 존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 개념, 신조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조르게라는 염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가 쭉 뭐 존재에 대한 물음, 그 다음에 그 인간 현 존재의 어떤 실존의 방식,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 던져져 있는 세계 속에서의 어떤 그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손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이라는 이러한 존재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방식들이 나중에 이제 2편으로 가면은 시간과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연관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이 염려, 조르게라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존재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는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세계 속에서 단순히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해가는 존재, 기투된 존재임을 보여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라는 그 개념을 세 가지 구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앞질러 있음, 실존성, 세계에 이미 존재한다는 현사실성,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에 의해 몰입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퇴락, 이 세 가지 그 구조로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잘 작동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실존적인 삶, 실존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실존성이라는 즉 자신의 앞질러 있음이라는 실존성이라는 것은 현 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서 스스로를 기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계 안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현사실성은
어떤 세계 안에서 이미 존재하면서 자신을 앞질러 있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미 특정한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의 조건과 맥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정한 문화나 환경, 역사적 조건 속에서 놓여져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형성하게 되고, 이걸 그 현존재는 어, 항상 어떤 세계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앞질러져 있음이라는 어떤 현존재 전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로 말씀드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실존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현사실적으로 실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존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현사실성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 하나가 이제 퇴락이라는 개념이에요. 몰입해 있음인데 이거는 뒤에 특수교육 관련 논문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뭐 퇴폐적인 퇴락, 퇴세 이런 게 개념은 아니고요. 인간이 사실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타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때 이 인간이 본질적인 어떤 자기 존재를 잊고 타자와 외부의 세계에서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 스스로를 잊고 스스로의 존재를 잊고 타자나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퇴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퇴락의 상황이 이제 존재에서 하나의 구조로 작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르게는 염려라는 것, 이 세 가지 구조,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고 이때 실존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현존재의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르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존재의 존재라는 것은 세계의 내부적인 존재자에 몰입한 채로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면서 자신을 앞질러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로 조르개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서 이제 사실 이제 조르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마음씀, 어떤 분들은 뭐 관심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염려 말고도 조르게 말고도 비오조르겐, 퓨어조르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와 타인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용어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재인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이제 본질적으로 조르게 염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몰입해 있음은 비어조르겐 고려로서 그 다음에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타인들과 함께 있음 즉 공동 존재는 피어조르게 배려로서 파악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눈앞에 있음, 손안에 있는 사물들은 사실은 저하고 고려의 관계, 그러니까 비오조르겐의 관계로 관계를 맺고요. 세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내에서 만나는 타자들, 인간의 타자들은 함께 있음으로써 피오조르게의 관계로 만난다라고 해요. 이때 배려의 관계로 만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중심, 윤리 중심을 여기다가 용어에 파악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존재 구조,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르개를 관계 맺는 어떤 존재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손안에 있음, 손안에 있음은 쭈엔데 자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쭈엔데 자이는 그러니까 존재, 손안에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걸 또 용제자라고 이야기도 해요. 이 손안에 있음의 손안에 있음에 대한 염려는 비어조르게, 비조르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동 현존재인 타자에 대한 염려는 피오조르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려의 방식 중에서 이걸 다시 존재자와 관계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정리해보면 손안에 있음은 손안에 있음에 대한 염려, 조르게는 비오조르겐이고 공동 존재자인 타인에 대한 염려는 피오주르게 배려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현 존재인 인간이 그 세계대 속에서 그 각각 사물과 타인과 타자와의 관계 맺는 방식을 그걸 그 제가 뭐 조르게, 비어조르겐, 뭐 퓨어조르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현 존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조르게다라고 하고 그 속에서 각 사물과 맺는 방식을 비어조르겐이라고 하고 각 타자와의 맺는 방식들, 공동 존재와 맺는 방식을 퓨어조르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념을 그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서별로 정말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존재와 시간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전향범 선생님의 그 번역서인 존재와 시간을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번역서를 갖고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번역서가 좋은 거는 그 앞에 존재와 시간을 번역한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그 하이데거의 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읽어보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영범 선생님의 이걸 잘 모르겠어서 제가 그 다음에 샀던 책이 뭐냐면 소광희 선생님 책입니다. 그 시간과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강독 책인데 그걸 보니까 조금은 이해를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박창국 선생님이 그 쓰신 존재와 시간의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다른 책들을 보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그 이기상 선생님의 책을 추천을 해요. 이기상 선생님의 그 존재와 시간 번역본을 추천을 해서 사실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처음부터까지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구현산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번역서다 보니까 서로 각각의 용어를 번역한 게 다 달라요. 근데 좀 특히 다른 게 이 조르게, 비오조르겐, 피오조르게예요. 이상 선생님은 조르게를 염려라고 그 번역을 하고 비조르겐을 배려, 피오조르게를 심려라고 번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박장국 선생님의 그 강의 그 저기 보면은 조르게를 마음씀, 그 다음에 비조르겐을 고려, 피오조르게를 배려라고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광희 선생님의 그 강독서에 보면은 조르게를 마음씀, 또 비조르겐을 배려, 그리고 피오조르게를 고려 또는 돌봄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구현수 선생님은 그 강의를 또 보면은 들어보면은 염려, 뭐 마음조림, 배려, 마음소돔, 심려, 마음씀 이렇게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읽었던 전향범 선생님의 그 존재와 시간에서는 조르게를 또 관심, 비조르게를 그 조르게를 배려, 피오 조르게를 그 고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선생님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존재와 시간을 만약에 읽게 된다면은 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재와 시간의 이제 2편이 그 시간이에요. 시간에 관련된 건데, 그때 보통 우리가 시간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의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시간들, 순차성을 지닌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달력이나 뭐 시계 같은 것을 통해서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어떤 외재적인 흐름,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물리학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또 뭐 그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렇게 시간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지만 이때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에서 얘기하는 시간성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 구조로 보고 우리가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 일상적인 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고요.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시간성이란 개념은 존재론적 시간성, 뒤에 보면 이제 존재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서로로서 다자인 현 존재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구성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드러나는 시간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존재인 인간은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재창출하는데 이렇게 재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인간 존재에서 시간성, 저 뒤에 이야기할 존재 시성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래, 현재, 기제라는 세 가지 시간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성은 어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실존적 진정성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도래, 현재, 기제가. 그러니까 도래는 그 어떤 그 도래에 대한 어떤 선취적 사고와 결단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계획하고 나아간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미래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걸 현재라고 그러고요. 기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간적 차원이 통합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나가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하이데거는 존재가 시간성을 통해 본질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았잖아요. 어떻든 이렇게 이제 도래, 기재, 현재라는 이 시간적 구조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실존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그 현존재의 본래성과 전체성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어, 그 시간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이제 전체성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죽음에 대한 선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결단성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현존재인 인간은 그 양심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때 양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은 아니고요. 그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결단성 자체가 본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래, 기재, 현재,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을 그 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그 기재하며 현재화하는 도래의 어떤 시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처음 들어보시면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이게 돌아보면은 그냥 그렇게 다시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존재시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존재시성은 무엇이냐면 존재 자체의 시간적 조건으로 인간의 주관적 체험을 넘어 모든 존재의 근원본적인 시간 구조, 존재 자체를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시간성에 대한 실존적인 측면, 실존적인 의미를 바로 그냥 그 존재 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데거는 그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존재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을 통한 자기 이해가 인간의 본질적 성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죽음은 불가피하고 이를 향해서 어떤 직면하고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유한성과 본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죽음이라고 보고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본질적으로 파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성과 본래성인데 그 본래성 중에 결단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앞질러 가 보는 결단성이라고 합니다. 이 결단성은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미래에 대한 인식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존재 방식을 형성을 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실존적인 태도를 결단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이 자기 존재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본래 실존에 도달하는 하는 방식, 결단성을 지닌 어떤 본래적인 의미의 어떤 실존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그걸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을 인간 존재의 어떤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요. 그 현존재인 인간이 본래적으로 이해할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 가능성, 존재의 가능성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관련돼서 그 또 이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생기와 역사성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인간 현존재가 자신의 시작인 어떤 태어남과 자신의 끝인 죽음과의 관계에 맺으면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생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기 속에서 일어난 또는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그 과정과 사건들이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현존재의 이러한 역사적인 존재 구조를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역사적인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이론적인 작업들이 역사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기와 역사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야기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기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고 이때는 어, 인간이 자신의 존재 상태,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근본 방식을 기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기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정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불안과 같은 기분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하이데거는 기분을 어떤 인간이 자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존재와 세계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세계와 사물에 대한 진리는 이 어떤 경이와 같은 근본 기분에서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어떤 그 진리, 세계와 사물의 진리를 보려면 이 근본 기분을 일깨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 기분을 일깨운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의식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분을 일깨우면서 그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경이나 불안 그리고 경악과 같은 근본 기분을 통해서 세계와 사물의 어떤 의미가 실상이 드러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근본 기분들 속에서 경험한 세계와 사물의 실상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하는데요. 그 불안은 어떤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직면하는 경험을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안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자각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현 존재는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이때 불안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본래적으로 직면하게 시키는 하나의 계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 세계들과 사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타인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 불안을 경험할 때, 이때 이런 그런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세상과 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벌려져 있는 틈을 직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불안은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익숙한 대상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나서 내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상태를 직접 바라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불안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그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현상학, 그 후설의 현상학, 그 다음에 하이데거 현상학, 메를로 뽕티 현상학을 조금 더 비교 설명을 해보면 후설은 인식의 본질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식을 중심으로 한 인식론적 접근이었다면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한 존재론적인 접근이죠. 그 인간의 존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존재가 드러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실 이런 후설의 현상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존적인 경험과 존재론으로 그의 지평을 확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와 존재가 인간의 삶 전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세계에 드러남은 단순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존재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이제 메를로 뽕띠는 또 후서를 이야기한 어떤 비판을 좀 하는데요. 그 메를로 뽕티는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세계로부터 독립된 초원론적 주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 주체와 세계의 근원적인 얽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살의 개념을 통해서
주체와 세계의 어떤 근원적인 얽힘인 어떤 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메릴드 몽티는 자기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요. 하이데거의 어떤 후설의 비판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하이데거는 후설의 초기 현상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지향성에 대한 발견, 이거는 어떤 전통적인 철학이 기본적으로 표상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는데 이 표상주의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러한 지향성에 대한 발견, 지향성을 통해서 현상학을 전개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지만 문제는 이 지향성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향성의 근원을 후설은 현상학적 방법이 토대가 되는 반성적인 직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질 직관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걸 분석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이데거는 문제는 후설이 이야기했던 인식론적인 어떤 이런 접근을 통한 어떤 선입해서 출발한 지향성은 사태 자체를 충실하게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어, 그래서 이러한 무슨 얘기냐면 지향성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규정은 하나의 반성적인 직관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지향성의 근원은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은 어떤 사태 자체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인은 유화론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화론적인 주관적인 어떠한 자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어떠한 그러한 존재 규정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적이지 않은 근원적인 규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존재 그 자체를 사태 자체의 하나의 근원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현상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직접적이며 어떤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방해하는 바로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신의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학이 이루어낸 어떤 근본적인 발견 중에 하나는 지향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후설하고는 달리 그 지향성을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게 지향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존재가 이 지향성은 현존재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들을 끊임없이 존재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의 과정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고 지향성의 근원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때 해석은 존재의 근원적인 삶의 차원에서 실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현존재의 실존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이고 종황적인 이해를 실존적인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 경험의 과정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바로 중시하기 때문에 하이데거 현상학은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해석학적 순환이거든요. 해석학적 순환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현존재가 도구적 존재자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해석은 언제나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뭐뭐로서의 구조, 다른 하나는 선 구조, 선 이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두 구조는 도구적 존재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순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과정, 해석의 과정을 바로 이해의 순환 또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구조들을 원모로서의 구조와 그 구조 이전에 있었던 선 구조들을 해석하고 다시 또 해석하는 이 과정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좀 더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요. 후설의 초원론적 현상학은 후설 초기의 어떤 정적 현상학과 후기의 발생학적 현상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현상학이
현상학의 고정된 본질과 어떤 의식 구조로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뭐 노에마와 노에시스 구조처럼 이러한 그 현상 의식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로 현상학을 설명을 한다면 발생학적 현상학은 현상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 즉 생활 세계의 본질 특권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학적 현상학은 그 후설의 발생학적 현상학은 후기의 어떤 그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과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이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실존적 해석으로서의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 해석학적 현상학에 영향을 주는 게 발생학적 현상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설의 발생학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발생과 근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설의 발생학적 현상학은 그 발생의 의미를 의식에서 현상이 시간적 과정 속에 형성되는 방식을 발생으로 봤는데요.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고 존재가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 시간성과의 관계성을 포함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도 후설의 후기 발생학적 현상학은 의식의 구조와 지향성에서 발생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그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토대와 조건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초점이 후설의 후기 발생학적 현상학은 경험과 의식의 구조, 발생의 기원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두고 있다면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은 존재와 실존의 근원적인 구조, 존재의 드러남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이남희 선생님의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대해서 제가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데거의 개념들을 철학 사상들에서의 개념들을 소개했는데요.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 특히 발음들 뭐 조르게, 비조르겐, 뭐 퓨어조르게 이런 발음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실 신조어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저의 역량이 부족하고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문에 나와 있는 책들은 사실 제가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전문가들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은 이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 이 해석학적 현상학이 어떻게 특수교육의 연구들에서 현상학적 연구들에서 적용이 됐는지 이원희 선생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